자, 우리가 금융론 파트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금융론 파트는 시험 문제가 출제 비중이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 보셔야 돼요. 4문제. 4문제 출제가 되는데, 우리 금융론 파트의 핵심이라면 아무래도 요거죠. 3번, 원금, 원리금, 최정식 상환, 요거. 그 다음에 MBS 정권, 요거. 그 다음에 리츠. 요거 3개. 그래서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지분금융, 부채금융, 메자닌금융이라든가 고정이자율, 변동이자율은 여러분들 성인이시기 때문에 뭐 그냥 상식으로 푸셔도 다 풀립니다. 다 풀리고 원금, 원리금, 최정식, MBS 정권, 리츠 요 3개를 갖다가 공격을 하셔야 돼요. 이 3개를 공격을 해놓고 나머지 그냥 설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하면 됩니다. 책 봐갖고는 공부할 법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시험 문제하고 상관없는 것도 안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제일 먼저 금융론 파트 1번에 보니까 지분금융, 부채금융, 그 다음에 메자닌금융이죠. 지분금융, 부채금융, 메자닌금융. 자, 그게 보니까 지분금융, 부채금융, 메자닌금융 보니까 페이지 336페이지 나와 있죠. 336페이지. 뒤에 보니까 지분금융, 부채금융 돼 있죠. 지분금융, 부채금융. 그 다음에 메자닌금융이 있습니다. 메자닌금융. 교재 없으면 이거 하나 적어 놓을까요? 메자닌금융. 몇 페이지 있다고요? 아, 참고에 돼 있네. 참고에 돼 있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분금융, 부채금융, 메자닌금융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종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종류. 지분금융이라는 것은 뭔데 하게 되면 지분금융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주식 사는 겁니다. 주식. 주식 산다는 것은 그쪽 사람들이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파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분을 가집니다. 그러면 지분금융의 특징이라는 것은 뭔데 하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사업성과 좀 관련이 있다 봐야 돼요. 자기가 투자한 회사가 망하면 자기도 망하고 흥하면 자기도 흥한다 봐야 돼. 요게 지분금융입니다. 지분금융.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를 이끌기 위해서 주식 파는 거, 그게 뭐가 됩니까? 지분금융이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부채금융이라는 것은 요거는 타인 자본을 발행시키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면서 뭐 받습니까? 이자 받는 겁니다. 이자. 타인 자본을 조달하면서 이자 받는 걸 갖다 우린 부채금융이라고 그래요. 부채금융. 대표적인 것이 저당금융이죠. 저당금융. 여러분들이 저당 들고 은행 가면은 돈 빌려주죠. 타인 자본을 조달시켜 놓고 뭐 받습니까? 이자 받는 거라 봐야 돼요. 그게 부채금융입니다. 부채금융. 채권이라 보시면 돼요. 채권. 그래서 보통 지분금융은 요거는 지분, 요거는 채권 형태라 보시면 돼요. 채권 형태. 채권 형태란 것은 뭔가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부채금융이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메자닌금융이란 것은 메자닌금융은 지분으로 흘러가다가 조금 불리하게 되면 채권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지분으로 좀 흘러가다가 채권 형태로 바뀌는 거라서 우리는 메자닌금융이라고 합니다. 혼합금융. 종류만 기억할게요. 종류. 그래서 지분금융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5가지. 그게 보니까 신디게이트 보이세요? 조인트벤처 보이십니까? 리츠 보이세요? 정자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펀드가 하나 안 나있는데 펀드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분금융에서는 지분금융에 여기 우리가 5가지 신, 조, 리, 그냥 정, 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분금융의 종류는 신조리 정펀, 신조리 정펀, 신디게이트, 조인트벤처, 리츠, 정자, 펀드 이렇게. 지분금융에서는 5개 신조리 정펀 하시면 됩니다. 신조리 정펀, 신조리 정펀. 그 다음에 부채금융은 여러분들 지금 외우지 마세요. 부채금융 외우지 마시고 우리 메자닌금융에 3개만 기억합니다. 메자닌금융 왼쪽에 볼까요? 왼쪽에 보시면 그게 신주 인수거부 사채라는 거 보이십니까? 신주 인수거부 사채하고 전환사채, 그 다음에 후순위 대출 3개. 신주 인수거부 사채하고 전환사채하고 후순위 대출 3개.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분금융에는 5개 신조리 정펀. 그 다음에 부채금융이라는 것은 이거는 채권입니다. 채권. 이자 주는 거.
그 다음에 혼합금융, 메자닌금융에서는 세 가지 신주 인수급부 사채하고 전환사채, 그 다음에 후순위 대출. 그래서 보통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보통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예제돼 있죠. 예제같이 부채금융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부채금융에 해당하는 것은 또는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것은 또는 메자닌금융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자주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기업, 주택, 저당대출 요거 공부 안 했죠? 공부 안 했으니까 이건 부채금융이라 봐야 되죠. 조인트 벤처 이거 공부했죠? 신조리정펀, 조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가 됩니까? 지분금융. 신탁정서 금융 요거 공부 안 했죠? 요거는 부채금융. 자산담보부 기업은 공부 안 했죠? 부채금융. 부동산 투자사 리츠 공부했죠? 신조리리 요거는 지분금융. 그럼 부채금융에 해당되는 것은 기업, 디귿, 그 다음에 리얼이라 봐야 되겠죠. 기업, 디귿, 리얼. 됐습니까? 지분금융 5개, 신, 조, 리, 정, 펀. 그 다음에 메자닌금융 3개, 신주, 인수급부 사채, 전환사채, 후순위 대출.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고 고정이자율, 변동이자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나중에 다 하신 거고. 자, 페이지 보시면은 342페이지가 있습니다. 342페이지. 거기 1번에 보니까 고정이자율 보이세요? 고정이자율.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페이지 347페이지 보시면은 347페이지 보시면은 변동이자율이 있습니다. 변동이자율. 고정이자율, 그 다음에 변동이자율. 됐나요? 자, 거기 보시면은 명목이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목이자율. 자, 명목이자율이라는 것은 뭔데 하면 요거는 실질이자율에다가 플러스 예상된 인플레이션을 추가한다 봐야 됩니다. 예상된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추가한다 봐야 돼요. 명목이자율이 여기에 여러분들이 금리라 봐야 됩니다. 금리. 요거는 여러분들이 책 안 보셔도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문제 풀리기 때문에 설명만 잘 들으셔도 돼요. 자, 여러분들이 돈 빌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 고정이자율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변동이자율이 있죠.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변동이자율보다는 고정이자율이 약간 높은 거 아세요? 변동이자보다는 고정이자가 약간 높다 봐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5%로 할게요. 5%. 그럼 이걸 4%로 하겠습니다. 4%. 자, 은행에서 가져가는 실질 이자율 이걸 갖다가 각각 3%로 할게요. 3%. 그러면 고정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은행들이 자기네들이 가져야 될 실질 이자율 3%에다가 이건 은행이 가져가는 겁니다. 은행. 자기네들이 이만큼은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정 이자율은 여기다 플러스 예상된 인플레이션을 2%를 추가를 한다 봐야 돼요. 물가 상승률이죠. 물가 상승률. 지금도 보면 이제 우리가 금리가 후반기에는 조금 내릴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경제학자들이라 보면은 후반기에는 금리가 조금 내릴 거라고 예측하는데 아니죠. 지금 미국의 경기가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이 그래 올라가도 물가 상승률이 미국이 그래 올라가도 미국이 잘 돌아가. 고용도 잘 되고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금리는 당연히 못 내린다 봐야 돼요. 그럼 앞에 우리가 초기에 예를 들어서 경제학자들이 후반기에는 금리가 내릴 것이다. 일본에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던 것이 전부 다 틀렸다 봐야 돼요. 전부 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 우리가 경제학자들은 잘 모른다 봐야 돼요. 그 사람들 잘 모른다 봐야 돼요. 올해뿐만 아니고 작년, 재작년 보면은 초기에 그 사람들이 뭐 트렌드래 갖고 얘기하는 거 있죠. 뭐 해갖고 막 얘기하는데 대부분이 예상치가 빗나간다 보시면 돼요. 대부분이 빗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어떤 유튜브라든가 그런 말을 듣는 것보다는 자기 감이란 게 있어, 감. 자기 감을 활용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미국도 지금 그죠? 미국도 지금 물가는 저리 올라가는데, 팁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미국 팁플레이션. 10만원 딱 사고 나면은 팁을 얼마 줘야 돼? 25,000원 팁 줘야 돼. 25%. 이거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드라이브 스루도 마찬가지야. 드라이브 스루에서 햄버거를 딱 하나 사도 팁을 얼마 주시겠습니까? 문제가 딱 뜨죠.
그 티플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25%. 예, 그러니까 세 가지를 주죠. 네가 15% 줄래, 25% 줄래, 30% 줄래 이렇게 하죠. 근데 사람들이 10%를 못 찍어. 대부분이 중간 거 찍으면 20에서 25%는 팁으로 나간다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비싸다 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유럽이라든가 미국 지금 엄청 물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잘 돌아가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내리기가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되죠. 우리나라도 결론적으로 금리가 지금은 당분간 어떻다 내리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이번에도 바로 또 동결됐대 보니까 동결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정이자율이 5%라 볼게요. 5%. 자, 실질이자율이 3%,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2%. 근데 변동이자율은 요거는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1%밖에 안 잡습니다. 뭐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을 대비하는 거죠. 떨어지게 되면은 누구한테 증가합니까? 하면은 차입자 우리한테 요거는 즉시 증가가 돼요. 여기 변동금리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여기에 2%를 예상했는데 요게 3%로 되었다 볼게요. 3% 되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요게 3%가 되었다 볼게요. 3%. 그러면 고정금리 상태에서는 요거는 불변이죠. 요거는 불변. 그럼 이때는 은행이 손해를 좀 먼저 봐야 돼요. 은행이 요게 뭡니까? 요게 3%가 되게 되면은 3% 되면 은행 자기네들이 원래는 3%를 가져가야 되는데 은행에서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고 2%밖에 못 가져갑니다. 이게 고정금리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은 고정금리인 경우에는 차입자가 유리합니까? 대출자인 은행이 유리해요? 차입자가 유리하다 봐야 돼요. 차입자가 유리하다 봐야 됩니다. 그럼 변동금리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는데 하게 되면 변동금리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예상된 인플레이션가 1%였어요. 이게 3% 됐죠. 이거는 불변이야. 은행이 가져가야 될 실질 이자율은 불변이 됩니다. 누가 손해봐야 됩니까? 차입자가 손해봐야 돼요. 여기 뭐로 바뀌어? 이게 6%로 바뀌는 거죠. 그 옛날에 우리가 5년 전에 금리 3%에서 돈 빌렸던 사람은 지금 변동금리 때문에 그 이자를 갖다가 배 정도 낸다 봐야 돼요. 이게 변동이자입니다. 위험의 전가죠. 은행 대출자 자기가 받아야 될 위험을, 화폐 가치의 하락에 대한 위험을 누구한테? 차입자한테 증가한다 봐야 돼요. 이게 뭡니까?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이자율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서 8%를 빌렸는데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3%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13%로 올라갔어. 이런 경우 내가 고정이자율을 8%로 빚는데 이게 시장이자율이 3%로 떨어져 버렸어. 5% 정도 하락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공부한 지가 좀 됐죠. 부동산 공부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서는 여러분들 갖다 이제는 전문가로 생각합니다. 그죠? 무슨 일만 생기면 여러분한테 물어봐. 여러분한테 다 물어봐. 어떻게 해야 되나? 집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금리가 어떻게 될까? 막 물어봐. 근데 그런 사람이 갈아타라 이렇다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뭐라 해야 됩니까? 조기상환. 그렇죠. 이때는 조기상환한다 이런 말씀 쓰셔야 돼요. 그럼 이때 예를 들어서 시중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때는 조기상환 위험이 있죠. 대출자의 조기상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빌린 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더 올라갔어. 이때는 뭐랍니까? 그냥 유지한다 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와. 아무것도 아닌데도 시험 문제 자주 나와. 근데 여러분들처럼 갈아탄다 이런 말은 안 나와요. 조기상환에서 재융자한다. 조기상환에서 재융자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동이자율은 어떻게 구성이 된다면 변동이자는 기준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금리 플러스 기준금리에다가 플러스 가상금리가 추가된다 봐야 돼. 가상금리. 어느 게 움직입니까 하면은 여기 움직입니다. 여기 코픽스 금리라 그러죠. 코픽스 금리. 요 금리가 움직인다 봐야 돼.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은행도 다른 데 가서 돈을 빌려와야 되겠죠. 돈 빌리는데 자본을 조달하는데 돈이 필요하겠죠. 그걸 자본 조달 지수라고 하는데 그 금리다. 그 금리. 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올라간다 봐야 돼. 그럼 요거는 뭔데 하면 가상금리 뭔데 하면 요거는 불변입니다. 요건 불변. 여러분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은행에서 이런 말을 하죠. 고객님은 VIP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는 2%를 받지만 고객님한테만 1.8%를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부 다 VIP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부 다 VIP야. 그렇기 때문에 가상금리가 바뀌는 게 아니고 기준금리가 바뀜으로 해서 변동이자율이 어떻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자, 대출자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죠. 기준금리 주기가 돌아가는 주기가 대출자 은행에서는 짧으면 좋겠습니까? 길어지면 좋겠어요? 짧으면 좋다 봐야 돼요. 이런 주기가 어떨수록 짧을수록 대출자에서 차입자에게 위험은 더 크게 증가된다 이런 말이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은 여러분들은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요 정도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자, 페이지 342페이지 한번 볼게요. 342페이지. 거기 보니까 원금 균등 상한,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한, 그 다음에 최정식 상한 보이세요? 원금, 원리금, 최정식 보이십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별표 2개를 칠게요. 고정이자를 지당한 유형, 원금, 원리금, 최정식. 여기다가 별표 2개. 페이지 보시면은 342페이지입니다. 342페이지. 그래서 별표 2개짜리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도 20개 맞추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별표 2개를 치시오 하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매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 봐야 돼. 별표 1개를 치세요 하는 것은 이거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체크하세요 하면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 자, 제일 먼저 보니까 원금 균등 상한이 있습니다. 원금 균등.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한, 그 다음에 최정식 상한이 있다 봐야 돼요. 최정식. 자, 요거는 이제 돈을 갚아 나가는 방식이라 보면 되겠죠. 갚아 나가는데 원금을 툭툭 잘라서 갚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으로 갚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최정식 상환으로 갚는 게 있다 봐야 돼. 그럼 원금 균등 상환이라는 것은 어떤 건데 하면은 교과서 그림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쉽게 풀이할게요. 쉽게. 원금 균등 상환이라는 것은 원금은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이 갚아 나갑니다. 원금을 똑같이 갚아 나가니까 당연히 원금에 따라서 이자도 어떻습니까? 줄어진다 봐야 돼요. 이게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요거는 뭐가 되고 요거는 원금. 요거는 뭐가 됩니까? 이자. 요게 원금 균등이야.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는 것은 어떤 건데 하면 원리금 균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달 내는 돈은 똑같아요. 매달 내는 돈은 똑같은데 그 안에서 원금과 이자가 싸움을 합니다. 줄어드는 것은 뭐가 되고? 이자. 증가하는 건 뭐가 됩니까? 원금이 증가해요. 원금이.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 봐야 돼요. 자, 최정식 상환이라는 것은 뭔데 하면 최정식 상환이라는 것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최정식 상환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최정식 상환이라는 것은 요거는 미래의 소득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되는 젊은 소득층. 그 다음에 주택의 보유기간이 짧은 차입자. 이 사람들이 쓰는 것이 최정식 상환입니다. 최정식 상환. 요거는 3자가 넘어가면은 못 빌립니다. 아시겠죠? 3자라는 게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3자가 넘어가면 못 빌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을 쉽게 하게 하면 4자는 못 빌립니다. 못 빌린다니까. 기준이 그렇다니까, 기준이. 왜냐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좀 젊은 소득층이죠. 미래 소득이 증가할 거라고 젊은 소득층인데 초기에 납부하는 거 보면은 요거는 이자도 다 안 내요. 이자도 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빌린 돈에 융자 잔고가 이거는 융자
원금보다도 더 큰 현상을 나타냅니다. 이자율이 높겠죠. 이자율이 높아. 근데 은행에서는 가장 싫어합니다. 요 세 개 중에서 은행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원금균등이야. 원금균등. 왜 이걸 좋아하겠어요? 이거는 원금이 탁탁탁탁 들어와. 그리고 이렇게 어떤 돌아오는 시간도 어떻습니까? 제일 짧다 봐야 돼요. 원금균등을 한 몇 바퀴 돌리면은 그게 원리금균등이 된다 봐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건 사고가 많아. 은행 좀 싫어합니다.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 직장이 잘 안 있죠. 처음에 돈 빌릴 때는 이게 처음에 왔을 때는 주임으로 빌렸어요. 주임. 그 다음에 또 전화하니까 계장, 대리, 과장. 그 다음 전에도 또 과장이야. 그 다음에 전화하니까 또 과장이야. 그 다음에 전화하니까 퇴직하고 없어. 이 사람이. 퇴직하고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좀 많이 나는 게 이게 세정식 상환입니다. 기간은 좀 길고 만기 끝까지 가게 되면은 은행 입장에서 수익이 제일 많은 건 이거예요. 수익이 제일 많은 건 이건데 그게 어렵다는 거지. 됐나요? 자, 원금균등 한번 볼게요. 원금균등이라는 것은 이거는 원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금은 매달 지급되는 원금 어떻습니까? 불변. 그죠? 불변. 이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는 감소. 그죠? 감소. 이자가 줄어드는 만큼 원리금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리금도 어떻다? 이건 감소한다 봐야 돼요. 이게 원금균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리금균등은 균등 앞에 원리금이 되어 있죠. 요 전체적인 원금이자 원리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원리금이 불변. 이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는 당연히 감소. 자, 여기 원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금. 예. 여기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원금 어떻다? 증가한다 봐야 돼요. 자, 계산 공식 한번 볼게요. 원금 상환 방식에서는 원금 구하는 것은 이거는 전체 융자 원금에다가 이거는 상한 기간 나누면 됩니다. 그죠? 상한 기간 나누면 돼. 이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게 되면은 이자는 이게는 융자 원금이 아니고 융자 잔고죠. 남아있는 돈에다가 곱하기 뭡니까? 이자율 하시면 됩니다. 이자율. 그 다음에 원리금은 어떻게 됩니까? 하게 되면 원리금은 요거는 원금에다가 플러스 뭡니까? 이자를 더하시면 되죠. 요게 원금균등 계산할 때 푸는 방식입니다. 자, 원리금 균등은 어떻게 하는데 하면 요거는 원리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원리금. 예? 자, 융자금액에 그렇죠. 부채 곱하기 저당상수. 쉬운데. 자, 우리 앞에서 배운 걸 복습해 볼게요. 부채에다가 곱하기 뭡니까? 저당상수. 부채에다가 저당상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채 서비스액이 됩니다.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과 같은 동의를 한번 볼게요.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것은 원리금. 맞죠? 그럼 원리금 구하는 방식은 이건 어떻게 되는데 하면 이거는 융자 원금 부채입니다. 그죠? 융자 원금에다가 곱하기 하면 돼. 저당상수 하면 되죠. 저당상수 하면 됩니다. 이자 구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대한민국에 우리가 금융에서 이자 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융자 잔고에다가 곱하기 이자율.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원금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데 하면 원금은 원리금에서 마이너스 이자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는 계산 문제 풀 때 푸는 겁니다. 계산 문제 풀 때 푸는 건데 원금 원리금 최종식 상환에서는 원금 균등 상환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 풀만해요. 원금 균등 상환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 풀만한데 원리금 균등이 저기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계산 문제는 그냥 점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원리금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금 균등은 좀 푸실만해요. 나중에 이거 우리가 식사하시고 나중에 이걸 한번 풀어보기라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한번 볼게요. 밑에 거. 자, 원금 균등 원리금 그 다음에 세정식 상황에서는 우리가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하면은
요 세 개 비교하는 게 잘 나옵니다. 비교하는 게. 자, 제일 먼저 전체 만기가 다 끝났다 볼게요. 전체 만기가 다 끝났을 때 대출자인 은행 입장에서 전체 원리금 납부액이 가장 많은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라 봐야 되죠. 최정식, 원리금, 원금.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중도 상환합니다. 중간에 나는 토건 갚을래. 중도 상환했을 때 남아있는 잔금 비율이 많은 순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정식, 원리금, 원금. 초기에 납부되는 금액, 원리금이 큰 순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금, 원리금, 최정식이라 봐야 돼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원금 균등과 원리금을 봤을 때, 원금과 원리금 봤을 때 1회차 납부액은 원금 균등이 크겠습니까? 원리금이 크겠어요? 원금 균등이 커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금, 원리금, 최정식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세 개를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워 하지 마시고, 안 배웠는데 하지 마시고, 상식선에서 좀 풀어주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평균 기간, 갚아나가는 평균 기간이 가장 짧은 순서하게 되면, 원금, 원리금, 최정식이라고 해야 되죠. 원금, 이자 납부액이 가장 많은 순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 납부액이 많은 순서? 최정식, 원리금, 원금. 그래서 원금 균등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간의 반이 지나가면 딱 요 원금의 반을 갚는다 봐야 돼요. 원금의 반을 딱 갚는 시점이 요게 기간의 딱 반이라 보면 돼.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에서 어떤 융자 금액의 반을 딱 갚을 시점은 요거는 3분의 2가 지나야 됩니다. 1억을 30년 동안 주택담보대출했으면은 20년 넘어야 거의 5천만 원 갚을까 말까가 된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의 특징이란 것은 이자는 줄어드는데 원금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원금은 갈수록 늘어나는 게 이게 특징입니다. 원금은 갈수록 늘어나는 게 특징이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장년층, 나이가 조금 있으면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유리한 게 원금 균등. 제일 젊은 층한테 유리한 것은 최정식, 그 다음 뭡니까? 원리금이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리금을 항상 순서로 봤을 때 보통 중간에 잘 들어갑니다. 중간에. 혹시 찍으시는 분은 원리금이 중간에 있는 걸 찍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원리금이 중간에 있는 걸 찍으셔야 돼요. 자, 교과서 한번 볼까요? 자, 그렇게 이번에 보니까 원금 균등 상환 되어 있죠. 원금 균등 상환 오른쪽에 보시면 원리금 균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사항을 갖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읽어주시면 돼요. 읽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기시니까 그게 3번에 보시면은 원금 균등 상환하고 원리금 균등 상환 비교해놓은 거 있죠. 비교해놓은 것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점정 상환 있죠. 최정식 상환. 최정식 상환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상식에서 그냥 한 번씩 쭉 읽어주시면 돼요.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우리가 344페이지에 기출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기출문제. 344페이지 기출문제 보시면은 거기에 원리금 균등 방식은 일어났죠. 344페이지고 기출문제 보이세요?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방식에 비해서 대출 초기에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유리하다. 맞나요? 기출. 344페이지 왼쪽. 344페이지의 왼쪽 편 기출. 찾았습니까? 344페이지의 왼쪽에 기출 찾았어요? 그게 안 보이면 안 되는데. 그거 안 보이면 시험장 못 가는데. 찾았어요? 자,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은 원금에 비해서 대출 초기에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유리하다. 이해되세요? 자, 그 밑에 한번 볼까요? 대출금이 조기 상환하는 경우죠.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상환액이 더 크다. 남아있는 비율은 누가 큽니까?
원리금이 더 크죠. 요거는 X가 됩니다. X. 자, 그 다음에 밑에 대출 조건이 동일하다면 대출 기간 동안 차입자의 총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균등 방식이 원리금 균등 방식보다 크다. 누가 큽니까? 전체 납부되는 원리금이 큰 숫자면 어떻게 됩니까? 최정식 원리금 원금. 그러니까 원리금이 더 크다 봐야 되겠죠. 요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요 세 개를 여러분들이 비교만 잘 하시면 됩니다. 원금, 원리금, 최정식. 다시 한번 볼까요? 총 누직된 원리금이 많은 수사하게 되면 최정식 원리금 원금. 중도 상환할 때 남아있는 잔금 비율이 많은 수수에도 최정식 원리금 원금. 초기에 납부되는 금액이 큰 순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초기에 납부되는 큰 순수하면 원금, 원리금, 최정식. 자, 예를 들어서 은행 입장에서 LTV, DTI 비율이 높은 순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LTV나 DTI 비율이 높은 순수하게 되면 원금, 원리금, 최정식. 그죠? 은행이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LTV, DTI도 높다 봐야 되죠. 됐습니까? 자, 나머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걸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넘길게요. 자, 계산 문제는 놔놓고 그 다음에 347페이지에 예제 한번 볼게요. 347페이지 예제.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2의 문제입니다. 347페이지 찾았습니까? 347페이지 맞아요? 자, 1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는 매기 상환하는 원금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 1번 틀렸죠? 두 번째.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이 동일하다. 원리금이 아니고 원금이죠. 세 번째,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대출금을 갚아 나가는 가중 평균 기간이 더 짧다. 여기 맞죠? 여기 맞죠? 이해되세요? 답은 3번입니다. 3번.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은 최정식 상환이죠. 최정식 상환이라는 것은 장래 소득이 줄어들 것, 틀렸죠? 늘어날 것. 그 다음에 만기 일시하고 원금 균등에 비해서는 대출금융 이자 수입이 줄어든다. 만기 일시는 계속 이자가 받기 때문에 여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자 수업은 어떻다? 늘어난다 봐야 되겠죠? 늘어난다 봐야 됩니다. 자, 고려 보시고. 자, 넘깁니다. 자, 넘기시고 페이지 348페이지 오시면은 저당의 유동화라는 게 있습니다. 저당의 유동화. 348페이지 오시면은 거기에 350페이지 볼까요? 저당시장의 구조에 보시면은 1차 저당시장과 2차 저당시장이 있습니다. 1차 저당시장과 2차 저당시장. 자, 우리가 1번, 2번, 3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원금, 원리금, 최정식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매자린금융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종류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정이자율, 변동이자율은 여러분들이 요거는 성인이시기 때문에 상식으로도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문제만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어렵게 안 놉니다. 그래서 1번, 2번 문제가 나왔다면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합급 문제라 봐야 돼요. 합급. 내가 이 문제를 맞췄다 해서 기뻐할 문제도 아니다. 아닙니다. 남들도 다 맞춰. 아시겠죠? 남들도 다 맞추는 쉬운 문제가 오기 때문에 요거는 합급 문제라 봐야 돼요. 그 다음 원금, 원리금, 최정식은 요거는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이론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못 푼다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는 보면 벌떡 놀랍니다. 이거는 못 푼다 봐야 되고, 이론상에서 나오는 거는 요거는 어떻다?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우리가 공부할 게 주택금융공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요 본사는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본사는 부산에 있는데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것이 4개가 있어요. 4개. 첫 번째 보면 보금자리로는 대출해 줍니다. 대출. 보금자리로는 대출.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보증을 써줍니다. 보증을 써주고, 그 다음에 뭐 건설업자나 여러 사람들한테 보증을 써줘. 그 다음에
주택연금 실시하죠. 주택연금을 실시한다는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여기서 보증을 받아가지고 거래는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일반 은행에서 거래하시면 돼. 주택연금 보증서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개 하는 것은 MBS 정권을 발행해줘요. 네 가지. 보금자리론 대출, 여러분한테 보증, 그 다음에 주택연금, MBS 정권 발행한다 봐야 돼요. MBS 정권. 자,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우리가 주택연금 요거부터 한번 할게요. 요거. 자, 페이지 352페이지 보이세요? 352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역할이라 돼 있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역할 돼 있나요? 352페이지 거기에 기업과 니은 디귿리얼 보이세요? 기업, 니은, 디귿리얼, 보금자리론 대출, 주택보증공급, 주택연금, 그 다음에 MBS 정권 발행 요 4개. 이 중에서 우리 시험 문제와 관련있는 것은 주택연금하고 MBS 요 2개입니다. 주택연금하고 MBS.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주택연금부터 한번 볼게요. 주택연금. 페이지 보시면은 354페이지입니다. 354페이지. 자, 주택연금 한번 볼게요. 주택연금 좀 받고 계신 분 계세요? 주택연금은 이거는 만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예, 주택연금은 이거는 소유자 또는 배우자죠. 소유자 또는 배우자 나이가 이거는 만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55세. 두 분 중에 한 분만 55세 이상이면 돼요. 그 다음에 주택수를 보시면은 1주택이라도 상관없습니다. 1주택이라도 상관없고 다주택이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전체 시가가 이거는 12억 이하가 되면 됩니다. 12억 이하. 원래는 9억 됐다가 이번에 12억으로 올랐습니다. 이거는. 그 대구 지역 같으면 뭐 다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자, 대상주택은 어떻게 되는데 하게 되면 대상주택은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비우는 주택법에서 비우는 그 주택. 주택법에서 비우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있죠. 그 주택.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사업용 오피스텔 안 돼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됩니다. 노인복지주택. 그 다음에 복합주택. 복합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때는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 돼야 됩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은 요거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노인복지주택. 원래 노인복지주택은 이거는 개인한테 요게 분양이 안 됐었거든요. 원래 2010 몇 년도인가 15년도인가 요게 개인한테 분양을 했어. 그러다 이게 이제 없어진 제도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걸 부활을 합니다. 부활. 그럼 노인복지주택이란 것은 이걸 옛날에 투기 때문에 정부에서 집어넣었다가 이번에 요걸 갖다가 새로 부활을 해요. 부활. 실버타운이죠. 자기가 살면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봐야 돼요. 엄청 이거는 좋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대상주택이라는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쓰는 주택.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사업용 오피스텔 안 되고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그 다음에 복합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됩니다. 2분의 1 이상. 자,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는데 하면 지급 방식은 종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종신 혼합형이 있습니다. 혼합형. 그래서 종신형이라는 것은 요거는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얼마씩 주는 거죠. 매달 얼마씩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종신혼합형이라는 것은 주택을 하나 갖고 있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나이 들어갖고 벌이는 없죠. 소득은 없어. 소득은 없는데 주택이 있으니까 나중에 애들 결혼하거나 초상 이래 큰일이 생기죠. 그럼 갖다가 일시불로 땡길 수가 있어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한 반 정도는 이게 일시불로 땡길 수 있어. 그래서 요거는 종신혼합회라는 것은 요거는 한 반 정도, 한 50% 정도는 입출금을 해줍니다. 입출금. 그리고 나머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가 10억짜리 정도 갔을 때 10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만 60세 정도 되면은 주택연금이 한 200만 원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요. 만 60세 정도 되면 한 200만 원 정도가 나온다 보면 돼요. 작은 건 아니죠. 작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기지론 아세요? 모기지론. 모타 게이지라 그러죠. 모기지론. 자, 모기지론이라는 것은 이거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그런데 우리가 주택연금을 뭐라 하는데 하면 영모기지론이라고 해요. 리버스 모기지론입니다. 영모기지론. 예를 들어 조금 많이 사신 분은 알리브 요거 알 건데 카세트 테이프 볼펜 꼽아갖고 팍 돌리면 카세트가 뒤로 감기는 건데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건데 나이가 조금 드셔야 하는데 그 역으로 돌릴 때 볼펜 껴갖고 이렇게 막 돌리죠. 그거 보면 카세트에 알리브 적혀 있어. 이거는 영모기지론이라고 그래. 이거를 주택연금을 갖다가. 왜 이걸 갖다 영모기지론이라 하는데 하면은 일반 모기지론과 전부 다 반대입니다. 모기지론을 쓰는 사람은 주택은 없어. 뭐가 있습니까? 소득은 있어. 소득은. 근데 영모기지론 쓰는 사람은 이 사람은 소득은 없어. 뭐가 있습니까? 주택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고 모기지론은 차입자가 매달 은행에다 돈을 줘야 되지만은 영모기지론은 은행에서 매달 금액이 꼽힌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기지론과 영모기지론 완전히 반대요. 그래서 앞에다가 리버스를 해놨어. 영모기지론. 이게 뭡니까?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 자, 상환방식 한번 볼까요? 상환방식. 자, 상환방식은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연금을 받았죠. 주택연금을 받았는데 부동산 가치가 주택연금을 받은 금액이 더 커. 나이 드셔도 오래 사시죠. 뭐 나이 80대도 뭐 손가락 안 하고 팔굽히하고 막 맨몸 위에 막 우통 보고 뛰고 이랍니다. 그죠? 주택연금공사 직원들 보면 미칩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들한테 청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집은 5억짜리인데 오래 사셔갖고 한 8억 썼다 하더라도 상속인한테 청구 안 해. 근데 반대로 주택연금보다 가치가 큰 경우 있죠. 좀 일찍 돌아가셔갖고 이런 경우에는 남은 걸 상속인한테 교부를 내줍니다. 교부를 내죠. 자, 해제 사유를 보시면은 해제 사유는 주택이 멸실되면 주택연금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 분이 다 돌아가시면은 주택연금은 안 돼요. 1년 이상 미거주하게 되면은 이때는 주택연금이 요게 실효가 깨진다 봐야 돼요. 집이 없어지거나 두 분 다 사망하나. 그럼 한 분만 사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게 되면은 만약 예를 들어서 집이 아버지 이름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럼 엄마는 바로 주택연금을 연결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하게 되면은 바로 연결해서 못 받습니다. 자식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걸 갖다 보완하기 위해서 신탁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신탁형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자식 동의 없어도 바로 연결해서 부부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 재혼은 어떻게 됩니까? 재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데 A라는 남자분이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데 여자분하고 예를 들어서 재혼을 했다. 그럼 남자분 돌아가시면 이 여자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사람 받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무슨 아르바이트가 돼보죠. 재혼이 무슨 아르바이트가 돼봅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재혼하면서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면 재혼하면서 주택연금 받으려면은 주택연금 받기 전에 부부가 되어 있으면 돼요. 주택연금 받기 전에 부부가 되어 있으면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 관심이 있으신 재혼하실 분은 미리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연금 한 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택연금 중에서도 보시면은 그게 기간을 정해놓고 받는 게 있어요. 확정기간 방식이 있습니다. 확정기간 방식. 확정기간 방식에서는 한 분이 만 55세면 한 분은 55세에서 74세에 들어오셔야 돼요. 확정기간 방식. 그 다음에 확정기간 방식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주택은 정부에서 지금
요걸 갖다가 없어진 제도를 지금 넣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는 분은 노인복지주택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실버타운. 자기네들이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이 제도가 원래는 깨진 제도였어요.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주택도 요것도 새로 분양을 하는 데가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일 거예요. 그때는 머리에서 기억하고 저기 살면서 나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시고 요거는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됐나요? 예. 지금 그거는 상관없지. 예.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예. 그리고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나중에 나이 들시면은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이 있고 주택연금이 있죠.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좋은 게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남편분은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들고 있는데 본인은 국민연금을 못 들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은 국민연금을 들어놓는 게 훨씬 좋아요. 국민연금의 장점은 뭡니까? 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만큼 매년마다 조금씩 올라간다 봐야 돼. 이번에 2024년도에는 3.2%가 올라갔어. 많이 올라갔죠. 예, 많이 올라갔어.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뭐 정책이 어떤 일이 어떤 하지 마시고 국민연금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기 안 되시는 분은 국민연금 요거는 들어 놓으셔야 돼요. 국민연금 최소 몇 년 들어야 됩니까? 하면 10년. 10년. 그러고 예를 들어서 저번에 한번 넣었는데 못 넣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다시 목돈으로 해갖고 일시불로 또 넣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거 이런 것은 국민연금은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여기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주택연금이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 다 개인연금 드는 거 있죠. IRP 같은 거 개인연금은 따로 여러분들이 조금 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 나 노후를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좀 쉴까요? 예, 좀 쉬고 예.